30년 전 그날 강화그룹의 윤태민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도구로 삼았다. 그는 박정희의 친딸을 빼앗아 미정에게 맡겼고 자신의 후계 구도를 위해 사라진 쌍둥이의 존재를 철저히 지웠다. 성공한 변호사로 화려하게 살아가던 서연은 미정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강화그룹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하지만 그 진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 서연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주변인들이 실종되고 평생을 어머니로 믿었던 미정마저 피습당하며 생사의 기로에 놓인다. 강화그룹의 후계자 도윤은 서연을 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과 강렬한 끌림을 느낀다. 하지만 서연이 윤태민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근친이라는 굴레에 갇히고 만다. 차라리 형제가 아니라고 해줘. 널 잃으니 내 피를 다 쏟아내고 싶어. 도윤은 권력을 포기하고 서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윤태민과 위험한 거래를 시작한다. 한편 서연은 병원 기록을 추적하던 중 사라진 쌍둥이의 존재와 함께 30년 전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윤태민의 철저한 조작이었음을 알게 된다. 1996년 8월 15일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거친 폭우를 쏟아부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산부인과는 전력이 끊겨 비상발전기 소리만이 괴물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어두운 병실 안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이수진. 그녀의 눈에는 방금 출산한 산모의 기쁨 대신 짐승에게 쫓기는 이의 처절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제발. 그녀의 기도는 채 끝맺음되지 못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화를 신은 사내들의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들 사이로 장막을 가르듯 나타난 사내, 강화그룹의 후계자 윤태민이었다. 그의 정장은 빗물에 젖어 검게 빛났고 그 눈빛은 쏟아지는 비보다도 차가웠다. 아이를 내놔. 안 돼요. 태민 씨, 당신도 이 아이의 아빠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아빠? 태민의 입술이 비틀렸다. 나는 강화그룹의 차기 회장이다. 내 인생에 오점 따위는 필요 없어.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아니, 내가 처리하겠다. 그게 이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최선이야. 아, 수진의 비명과 함께 아이가 품에서 낚여나갔다. 갓 태어난 생명의 연약한 울음소리가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태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고 병원 복도 끝에서는 붉은 화마가 치솟기 시작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지른 불이었다. 수지는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며 보았다. 자신의 아이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한 여자의 그림자를. 그렇게 비밀은 30년의 세월 아래 매몰되었다. 30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봉 소리가 3번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피고인석 옆에 서 있던 변호사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입가에는 미세한 승자의 여유가 어린 미소가 스쳤다. 서울 최고의 로펌 정의의 에이스 서연. 그녀에게 변호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승률이라는 숫자를 쌓는 게임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앞을 수십 명의 기자가 가로막았다. 서 변호사님, 이번에도 대기업 측 무죄를 끌어내셨는데 도덕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질문이 더 있다면 제 비서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시죠. 차에 올라탄 서연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양어머니 미정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벌써 12통째였다.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며 자신을 키워준 엄마였지만 최근 들어 부쩍 불안 증세를 보이며
서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또 무슨 일이길래? 서연은 미정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몰랐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세계가 오늘 밤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의 책상 위에는 낯선 초대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순금으로 테두리를 두른 묵직한 무게감의 카드. 강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강화그룹?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강화그룹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다. 얼마 전 계열사 소송을 하나 맡아 처리해 준 적은 있었지만 이런 VVIP 파티에 초대받을 급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대장에 적힌 문구는 명확했다. 윤태민 회장 특별 초대. 그날 저녁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빛으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그곳에서 서연은 이방인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강도윤, 강화그룹 부회장이자 윤태민의 아들. 조각 같은 외모에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가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서연 변호사님, 초대 응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도윤이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은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낯선 사람의 체온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익숙하고도 시린 감각.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많은 여인을 만나왔지만 서연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처음 뵙는데 실례지만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요? 도윤이 물었다. 글쎄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마주치지 않았다면 처음일 겁니다. 서연의 냉소적인 대답에도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2층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든 채 서 있는 윤태민 회장이었다. 그의 눈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화장실로 향하던 서연은 복도 끝 서재 쪽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 아이 오늘 왔습니다. 회장님. 그래. 정희에게는 비밀로 했나? 네.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굳이 왜 부르신 겁니까? 진짜 후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기라도 하면. 서연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진짜 후계자? 30년 전? 대화의 주인공은 윤태민 회장과 그의 신복인 듯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가방 안에 녹음기를 켰다. 정희는 도윤이가 내 유일한 핏줄인 줄 알지.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빼돌린 아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면 그 여자는 미쳐버릴 거야. 그 아이. 서연이가 제 발로 이곳에 온 게 어떤 의미인지 지켜봐야겠어.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서연? 내 이름을 말한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단지 운 좋게 성공한 변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 속에 배치된 장기판의 말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는 미정을 발견했다. 미정은 낡은 앨범을 품에 안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전화는 왜 그렇게 많이 했고? 서연의 목소리에 미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다. 연아, 내 딸 연아. 아니, 내가 내 엄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한 남자가 내게 갓난아이를 맡겼어. 돈가방을 내밀면서 이 아이를 죽었다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키우라고 했지. 그 사람이 강화그룹의 윤태민이었어.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럼 난 엄마 딸이 아니야? 내가 강화그룹 사람이라고? 미안하다, 연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 죄를 다 알고도 너를 내 딸로 품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이 너를 찾기 시작했어. 넌 그 뱀굴로 들어가면 안 돼. 미정의 오열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이름, 학벌, 인생 모든 것이 가짜였다. 다음 날 서연은 출근하는 대신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1996년 8월 15일, 당시 강화그룹과 관련된 산부인과 기록을 전부 다 뒤져주세요. 그리고 이 여자를 찾으세요. 서연이 내민 사진은 젊은 시절의 박정희, 지금의 강화그룹 회장 부인이었다. 서연은 변호사 특유의 집요함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윤태민의 딸이라면 지금 부회장 자리에 있는 강도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윤태민은 이제야 자신을 불러들인 것인가? 한편 도윤 역시 비서실을 통해 서연의 뒤를 캐고 있었다. 부회장님, 서연 변호사의 양어머니 이미정 씨가 과거 윤 회장님과 접촉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변호사의 출생 신고가 실제 태어난 날보다 1년 늦게 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그토록 끌렸던 그 여자가 어쩌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진짜 혈육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미정의 고백이 폭풍처럼 지나간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녀가 찾은 곳은 강화그룹 전략기획실이었다. 그곳에는 윤태민 회장의 복심이라 불리는 차은호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 변호사님. 은호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밀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수십 년간 다져온 노련함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본론부터 꺼냈다. 30년 전 나를 미정 엄마에게 데려다 준 사람이 당신입니까? 은호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여사의 기세는 등등했고 회장님은 당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아이로 위장해 밖으로 빼돌린 겁니다. 서연은 비웃음을 흘렸다. 보호? 그건 유기가 아닌가요? 내가 변호사로서 말하는데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덕분에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겁니다. 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박 여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윤 부회장에게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은호의 경고는 차가웠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윤과 마주쳤다. 차가운 대리석 벽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엉켰다. 도윤의 눈에는 어제 파티에서 보았던 설렘 대신 알 수 없는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들어오너라. 윤태민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감옥 같았다. 서연은 그 앞에 서서 자신을 버린, 그리고 이제야 자신을 부른 생부를 응시했다. 태민은 늙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탐욕스러웠다. 내 양모에게 들었겠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태민은 껄껄 웃었다. 상관없다. 나도 부성의 따위를 기대하고 널 부른 건 아니니까. 내 동생 태일이가 이 사회를 장악하려 한다. 도윤이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내 핏줄이자 서울 최고의 칼잡이 변호사가 아니냐. 태민은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강화그룹 지분 일부와 후계자 수업에 관한 계약서였다. 이걸 받으면 넌 강화그룹의 공주가 된다. 내 양모의 병원비, 내 앞날. 모든 게 보장되지. 대신 도윤이와 힘을 합쳐 태일이를 쳐내라. 도윤 씨와 힘을 합치라고요? 그래. 내 아들과 딸이 힘을 합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태민의 입에서 나온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도윤이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묘한 감정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서연은 박정희 여사의 호출을 받고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다.
정희는 우아하게 차를 따르며 서연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민이가 기어이 너를 불러들였구나. 가련한 것.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너는 내 엄마 이수진을 꼭 닮았어. 천박하고 질긴 그 생명력까지 말이야. 착각하지 마라. 태민이가 널 부른 건 사랑해서가 아니야. 도윤이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쓰려는 거지.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던졌다. 갓난아이 2명을 안고 있는 태민의 모습이었다. 똑똑히 봐. 도윤이는 내 아들이고 너는 그 천한 여자의 자식이야. 하지만 너희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눴지. 도윤이가 너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니? 그 애를 망치지 마. 내가 가까이 갈수록 도윤이는 무너질 거야. 남매끼리 정을 통했다는 추문이 돌면 강화그룹은 끝이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정희의 말은 독이 되어 서연의 전신에 퍼졌다. 비를 뚫고 서연을 찾아온 것은 도윤이었다. 서연의 오피스텔 앞 도윤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돌아가세요, 부회장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도윤의 표정이 무참히 일그러졌다. 그는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와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남매,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내 심장이 너를 보며 뛰는데 내 머릿속이 온통 너로 가득한데. 미쳤어요? 우린 같은 피가 흐른다고요. 서연이 소리쳤다. 피? 그 더러운 강화그룹의 피가 우리를 묶고 있다면 차라리 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서라도 널 가질 거야. 도윤은 서연을 거칠게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그것은 사랑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행위였다. 서연은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내 그의 젖은 코트 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파괴하듯 엉겨붙었다.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직 비명소리만이 가득했던 그 밤의 진실이 이제 서연의 차가운 복수심과 도윤의 절망적인 사랑을 타고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억 안 납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변호사님은 30년 전 점심 메뉴를 기억하세요? 충청도 외곽의 낡은 요양원. 전직 간호사 김순자는 서연의 눈을 피하며 낡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굽은 손가락이 초조하게 무릎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봉투 안에는 강화그룹 계열사에서 매달 그녀의 통장으로 꽂히는 의문의 입금 내역이 들어 있었다. 30년 전 메뉴는 기억 못해도 30년 동안 입막음 비용으로 받은 5억 원의 가치는 기억하시겠죠. 순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박정희 여사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나요?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가장 먼저 처리될 꼴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를 도와준다면 변호사로서 당신의 신병과 남은 생을 보장하죠. 선택하세요. 감옥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은신처입니까? 순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아이는 둘이었어요. 박 부인은 한 아이만 원했죠. 강화그룹의 완전 무결한 후계자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아이를 죽여 없애라고 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님이 사람을 보내 그 아이를 빼돌렸죠. 내가 본 건 거기까지예요.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아이 둘. 자신 외에 또 다른 생명이 그 화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이었다. 요양원을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붙었다. 고속도로 위에서의 아찔한 추격전.
서연은 핸들을 움켜쥐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아직은 죽을 수 없어. 진실을 다 보기 전까지는. 겨우 따돌리고 도착한 오피스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은 얼어붙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거실 벽면에는 붉은 페인트로 기괴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찾는 진실은 무덤 속에 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양어머니 미정의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변호사, 호기심이 너무 과하면 소중한 사람을 잃는 법이지.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으면 당장 조사를 멈춰. 엄마 건드리면 당신들 다 죽여버릴 거야. 누구야? 박정희가 시켰어?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법정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미정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미정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연아, 내 딸. 엄마 말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응? 미정은 가느다란 손으로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을 뗐다. 반지, 내 방 서랍, 빨간 상자를 찾아. 그 안에 내 동생 사진이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라니? 윤 회장이 너를 나한테 맡기면서 다른 아내는 멀리 보냈다고 했어. 너희 둘이 만나면 강화그룹은 무너진다고. 절대 찾지 말라고 했지만 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미정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 기계의 단조로운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의 비명이 복도로 퍼져나갔다.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세계가 사라진 밤이었다. 미정의 장례를 치른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정이 남긴 빨간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프랑스 파리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편 도윤은 강화그룹 내부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차은호 실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이중 장부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박정희 여사가 지난 30년간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와 살인 교사 정황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고? 도윤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서류를 넘겼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서연의 친모인 이수진의 사망 경위가 적혀 있었다.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되었던 그 사건의 진실은 명백한 질식사후 방화였다. 도윤은 그 서류를 들고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오피스텔 앞 검은 상복을 입은 서연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다. 서연아, 이걸 봐. 내 어머니를 죽인 건 우리 어머니였어. 도윤이 건넨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서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증오는 도윤에게가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강화그룹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프랑스로 가야겠어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해. 박 여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기에 내 동생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면서 지키려 했던 내 또 다른 분신이. 서연은 도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윤 씨, 당신은 선택해야 할 거예요. 당신의 가문을 지킬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진실을 마주할 건지.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결연했다. 난 이미 선택했어. 내가 지옥으로 간다면 나도 같이 가. 두 사람은 그날 밤 비밀리에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서연은 반지를 꽉 쥐었다. 30년 전 폭우 속에 흩어졌던 두 생명이 다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파리 16구 유서 깊은 저택들이 줄지어
선거리 한복판에서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미정의 빨간 상자 속 메모에 적혀있던 바로 그 주소였다.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까지 들리는 듯했다. 준비됐어? 도윤의 물음에 서연은 대답 대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순간 도윤은 숨을 들이켰고 서연은 소지품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거울이었다. 그곳에는 서연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심지어 왼쪽 눈가에 아주 미세하게 자리 잡은 점의 위치까지 일치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다만 그녀의 분위기는 서연의 서늘함과는 달리 오랜 세월 고독에 길들여진 듯한 처연한 우아함이 서려 있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언니. 여자의 입에서 나온 한국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명확했다. 그녀가 바로 30년 전 사라졌던 서연의 쌍둥이 동생 강서윤이었다. 서윤의 거실 탁자 위에는 서연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가 놓여 있었다.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이자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기운이 느껴졌다. 프랑스로 입양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있었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한 뭉치를 꺼냈다. 윤태민 회장,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매달 편지를 보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박정희 여사를 견제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나는 평생을 언니의 대역이자 강화그룹의 보험으로 살았어요. 서윤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윤태민은 서연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언니 조심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삼촌인 윤태일과 싸우기 위해 우리라는 무기가 필요해진 것뿐이에요. 서윤의 경고는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화로운 파리의 오후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택 밖에서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정원을 가로질러 오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보낸 킬러들이었다. 뒷문으로 가야 해. 도윤이 서연과 서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윤은 격투 끝에 사내 하나를 쓰러뜨리고 그들의 차를 탈취했다. 어머니가, 아니, 그 여자가 여기까지 사람을 보낼 줄이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메말라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박정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쌍둥이 모두를 이 땅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떨고 있는 서윤을 꼭 껴안았다. 3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파리 근교의 안전가옥에 숨어든 세 사람. 도윤은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은밀히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서연아, 이거 봐. 서연이 건네받은 서류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다. 윤태민과 강도윤의 친자 일치 확률 0%.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강화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박정희 여사는 불임이었어. 아버지는 후계자가 필요했고 정희 여사는 지위를 지켜야 했지. 그래서 밖에서 데려온 아이가 나였어. 난 처음부터 그 집안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가짜였던 거야. 도윤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렇다면 그들을 괴롭혔던 금단의 남매라는 족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박정희는 서연을 밀어내기 위해 도윤이 친아들인 척 연기하며 그들을 기만해왔던 것이다. 그날 밤 파리에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처럼 하늘은 울고 있었다. 서연은 테라스에서 비를 맞고 있는 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 씨. 도윤이 뒤를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간절해 보였다. 이제 우리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남남이니까. 서연의 말에
도윤은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렸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맞물렸다. 도윤은 서연의 젖은 입술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강화그룹, 윤태민, 박정희. 그들이 만든 이 지옥을 내 손으로 끝낼게. 그리고 너와 서윤이를 지킬 거야. 내 목숨을 걸고. 서연 역시 그의 등을 세게 끌어안았다. 슬픔으로 시작된 비가 이제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로 바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파리의 비는 차갑고도 투명했다. 그 빗줄기 아래에서 서로의 정체를 가로막던 가짜 혈연의 장벽이 허물어지자 서연과 도윤을 감싸고 있던 공포는 서슬퍼런 복수심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세 사람은 비극의 발원지인 서울로 돌아간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번잡했지만 그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도열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훑쳤다. 박정희가 보낸 감시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이 앞장섰다. 비키지. 아직은 내가 이 그룹의 부회장이다. 도윤의 서슬퍼런 위압감에 사내들이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서연은 뒤따라오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숨겨진 보험이 아닌 박정희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로펌에 사표를 던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 변호사? 강화그룹 소송이 코앞인데. 대표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가 내뱉었다. 이제 남의 사건이 아니라 제 사건을 처리하러 갑니다. 강화그룹 회장실. 윤태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누가 멋대로 파리까지 가서 그 애를 데려오라 했어. 도윤이, 내 이놈. 도윤은 아버지라 믿어왔던 사내를 차갑게 응시했다.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후계자들을 제가 보호하려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짜라는 사실이 세상에 탄로날까봐 두려우신 건가요? 태민의 눈동자가 경련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30년 전 이수진 여사의 사건 기록, 그리고 어머니, 아니 박정희 여사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하시면 저도 제 방식대로 이 그룹을 해체하겠습니다. 태민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자신이 장기판에 말로 쓰려 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판 전체를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괴물이 키운 새끼들이 진짜 괴물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서연은 비밀리에 차은호 실장을 다시 접선했다. 낡은 폐창고, 은호는 초조한 듯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실장님, 당신의 딸이 미국에서 어떤 돈으로 유학하고 있는지 압니다. 박정희 여사가 주는 피 묻은 돈, 이제 그만 멈추고 싶지 않나요?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은 그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박정희가 은호의 딸을 볼모로 그를 협박해온 정황 증거였다. 박정희는 승자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당신도 수장될 겁니다. 지금 배를 갈아타세요. 당신이 가진 3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짜 범인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은호는 담배를 비벼 껐다. 범인은 박 여사가 고용한 청부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의 윤 회장님이 묵인했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회장님은 수진 씨를 사랑했지만 권력을 잃는 것보다 그녀를 잃는 게 덜 아프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자신의 아버지는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다. 박정희 여사는 자신의 침실에서 와인을 마시다 거울을 내던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서연의 얼굴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 계집애, 기어이 서윤이까지 데려와.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과 서윤, 두 쌍둥이가 동시에 방 안으로 들어왔다. 똑같은 두 얼굴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자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네요, 부인. 서연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30년 전 죽이려 했던 그 아이들이에요. 하나는 버려졌고 하나는 팔려갔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 돌아왔죠.
서윤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방 안을 채웠다. 서연은 녹음기를 켰다. 은호의 증언과 비자금 장부의 내용이 흘러나왔다. 정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믿을 줄 알고. 내일 오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우아한 왕관이 어떻게 피로 물들었는지 전 국민이 보게 될 거예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도윤은 서연을 옥상으로 불렀다. 그는 정장 가슴 주머니에서 부회장 직인이 찍힌 사직서와 강화그룹 지분 포기 각서를 꺼냈다. 이걸 내게 줄게. 그리고 검찰에 자수할 거야. 비록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강화그룹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부정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도윤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도윤은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 이 더러운 굴레를 완전히 끊으려면 누군가는 남아서 책임을 져야 해.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아무런 부채감이 없을 거야. 도윤은 서연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화그룹 본관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운집해 있었고 서연은 서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다. 폭우는 그쳤지만 이제는 진실의 폭풍이 강화그룹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강화그룹의 본관을 집어삼킬 듯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마치 30년 전 그날의 번개처럼 번뜩였다. 서연은 단상 위에 서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강화그룹 본사 33층 대회의실. 평소라면 엄숙했을 이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태민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모인 이사들 사이로 한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20년 전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해외를 떠돌던 태민의 동생 윤태일이었다. 형님, 자리가 너무 높아서 내려오는 길을 잊으셨나 봅니다. 태일의 등장에 태민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태일은 서연과 서윤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정희 여사와 손을 잡고 이사회의 과반을 이미 포섭한 상태였다. 회장님의 친자가 아닌 도윤 부회장,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쌍둥이들까지. 강화그룹은 지금 유령들에게 홀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령들을 몰아내고 그룹의 정통성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태일의 공격은 매서웠다. 그는 서연과 서윤을 가짜 혹은 부적절한 핏줄로 몰아세우며 이사들을 선동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내던졌다. 정통성이라니요. 당신이 말하는 정통성이 지난 20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5천억 원의 횡령을 뜻하는 건가요? 서연의 반격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증거도 없이. 태일이 고함을 쳤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얼굴에 피멍이 든 차은호 실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태일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모든 비자금 루트를 검찰에 제보한 뒤였다. 윤태일 씨, 당신이 박정희 여사를 부추겨 미정 씨를 공격하게 하고 그 책임을 윤태민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형님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이었죠. 서연은 태일을 똑바로 응시했다. 삼촌이라 부르기도 역겹군요. 당신이 30년 전 병원 방화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당신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태일의 얼굴이 경련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밖은 수사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제국을 꿈꿨던 남자의 끝은 허망한 수갑소리였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윤태민은 창밖을 보며 흐느꼈다. 동생의 배신, 아내의 광기,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딸들의 귀환.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벽이 사실은 거대한 묘비였음을 깨달았다. 연아, 서윤아. 태민이 두 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왜 이제야 부르시는 건가요?
30년 전에 부르셨어야죠. 나는 강화그룹을 지켜야 했다. 그게 수진이와 너희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지킨 거예요. 우리 엄마는 권력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서연은 태민에게 사퇴 촉구서를 내밀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사세요.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다. 그의 마지막 서명은 화려한 결제 서류가 아닌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는 문서였다. 그 혼란의 와중에 도윤이 사라졌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윤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서연아, 미안해. 태일 삼촌이 너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삼촌과 거래를 했어. 너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내게 흐르는 피가 가짜일지라도 나는 강화그룹의 아들로 살았던 대가를 치러야 해. 도윤은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박정희와 태일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검찰청 복도를 달려가 도윤을 붙잡았다. 왜 그랬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했잖아. 조사실로 들어가는 도윤이 멈춰서서 서연을 보았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너와 서윤이가 깨끗한 손으로 이 그룹을 재건할 수 있게 모든 오물은 내가 치우고 갈게. 도윤은 애틋한 미소를 남긴 채 무거운 철문 뒤로 사라졌다. 서연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진실을 찾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윤의 무죄를 입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0년 전 화재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CCTV 복원 파일을 손에 넣었다. 화면 속에는 박정희 여사가 불길이 치솟는 병원을 빠져나오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통화 상대는 윤태일이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수진을 죽이고 서연과 서윤을 떼어놓은 진짜 악마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도윤의 거짓 자백은 효력을 잃었고 진범들에 대한 재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법정을 나오던 서연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체포 직전 도주한 태일의 마지막 사주를 받은 킬러였다. 서연아, 위험해. 어디선가 나타난 도윤이 몸을 던져 서연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총성이 고요한 법원 광장을 갈랐다. 법원 광장을 뒤흔든 총성은 비극의 마침표가 아닌 처절한 희생의 시작이었다. 도윤의 등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났고 서연의 하얀 셔츠는 순식간에 온기로 젖어들었다. 도윤이 쓰러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도윤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도윤 씨, 정신 차려, 제발. 도윤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왔다. 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다행이다. 내가 무사해서. 도윤이 의식을 잃어가는 찰나 서연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수 탐정이었다. 서연 씨, 찾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병원을 탈출한 검은 차의 행방을 찾았어요. 그 안에 있던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전화를 붙잡았다. 30년 전의 화재, 그 현장에서 빼돌려진 것은 서연과 서윤뿐만이 아니었다. 태민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이수진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유품이 그 차 안에 있었다. 도윤이 수술실로 들어간 사이 서연은 서윤과 함께 강화그룹 본관 뒤편에 위치한 박정희의 개인 별장으로 향했다. 김 탐정의 제보에 따르면 정희는 30년 동안 이수진의 유품을 증오와 강박으로 보관해오고 있었다. 서재의 책장을 밀자 나타난 비밀방.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1996년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다. 태민 씨. 아이들은 무사히 피신시켰어요. 하지만 박정희 씨가 오고 있어요. 만약 제가 잘못된다면 아이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게 그 반지를 꼭 쥐어주세요. 태민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수진의 유언이었다. 정희는 이 목소리를 매일 들으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을 터였다. 하지만 이 테이프는 이제 정희를 살인 교사 혐의로 묶을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이 되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수술은 8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나 때문이야. 나를 지키려다가. 아니에요, 언니. 도윤 오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비극을 끝내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게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도요.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총알이 척추를 비껴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서연은 안도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살아만 있다면, 숨만 쉬고 있다면 상관없었다. 이제 그녀가 도윤의 다리가 되어줄 차례였다. 소식을 들은 윤태민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병원을 찾았다. 그는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는 두 딸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수진이가 내게 남겼던 마지막 편지다. 30년 동안 두려워서 열어보지 못했어. 너희 엄마는 내가 권력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더구나. 편지 속에는 수진이 직접 그린 쌍둥이의 태명과 그들이 자라나면 함께 가고 싶었던 장소들이 적혀 있었다. 태민은 비로소 자신의 오만이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음을 인정했다. 정희는 오늘 검찰로 압송될 거다. 은호 실장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그리고 나도 내일 법정에 설 거다. 내 모든 죄를 고백하마. 서연은 도윤의 병실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그러던 중 도윤의 옷가지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윤이 사고 직전까지 조사하던 출생의 비밀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도윤의 친부 윤태일. 박정희는 불임이었지만 태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태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도윤을 데려왔던 것이다. 즉, 도윤은 태민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으며 태일은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강화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셈이다. 도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들의 추악한 욕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그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이다. 서연은 도윤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상관없어, 도윤아.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든 어떤 피가 흐르든 나한테는 그냥 나를 구해주고 사랑해준 도윤 씨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서연의 눈물이 도윤의 손등에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도윤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강화그룹 가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전해졌다. 병실을 지키던 서연 앞에 차은호 실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서 변호사님. 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박정희 여사가 제 딸을 볼모로 잡고 시켰던 일들, 그리고 윤태일 씨가 도윤 부회장님의 출생을 조작하며 흘렸던 비자금의 최종 행선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수하러 갑니다. 서연은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로 살며 악의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택했다. 실장님, 당신의 증언이 도윤 씨와 제 동생을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은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이제 박정희와 윤태일에게 남은 퇴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서연아. 메마른 입술 사이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도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만큼은 맑았다. 다 들었어. 내가 누구의 핏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 씨는 도윤 씨예요. 그들의 죄가 당신의 피를 더럽힐 순 없어요. 도윤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사실은 내가 태일 삼촌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살아서 그들의 죗값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도윤은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비록 하반신의 감각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오로지 서연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였다. 구치소 면회실. 박정희는 수의를 입은 채 서연과 마주 앉았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의 우아함은 온데간데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도윤이가 깨어났다며? 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희는 갑자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다. 난 그 아이를 사랑했어. 태민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만은 완벽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이 망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서연은 차갑게 일어섰다. 당신이 사랑한 건 도윤이가 아니라 도윤이를 통해 갖고 싶었던 강화그룹의 주인 자리였겠죠. 이제 평생 그 안에서 당신이 죽인 수진 엄마의 영혼과 함께 썩어가세요. 정희는 서연이 나간 뒤에도 벽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30년간 지탱해온 가짜 왕국이 무너진 여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미정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서연과 서윤,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미정의 침대 곁에 앉았다. 엄마, 이쪽은 서윤이야. 엄마가 지켜준 또 다른 딸. 미정은 주름진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닮았구나. 정말 닮았어.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겠어. 내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서윤은 미정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프랑스에서의 화려한 삶 뒤에 감춰두었던 지독한 외로움이 미정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렸다. 미정은 이제 두 딸을 모두 품에 안은 진짜 어머니가 되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폭풍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윤태민 회장은 전격적인 경영 일선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강화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내 딸들과 내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다. 태민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냈다. 이제야 끝났어, 수진아. 우리 애들이 드디어 웃기 시작했어. 같은 시각 서연은 도윤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30년 전 그날의 폭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평온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든요. 강화그룹도 비극도 없는 곳으로. 그냥 우리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뿐이었다. 햇살이 부서지는 병원 옥상,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서연이 건넨 최종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류상에 박힌 혈연관계 없음이라는 건조한 문구는 그에게 구원이자 해방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이 쉬어져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렸다. 이 안에서 뛰는 게 누구의 피든 상관없어.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오직 너니까.
서연은 도윤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금기라는 이름의 유령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온기만이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나 보험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남녀로 마주섰다. 강화그룹 본사 1층 로비. 검은색 수트를 입은 서연과 서윤이 나란히 들어섰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서로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의 등장에 전 직원이 숨을 죽였다. 변호사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동생이자 강화그룹의 적법한 상속인 강서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로비의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친딸들이 그것도 똑같은 얼굴을 한 채 돌아왔다는 사실은 신화적이기까지 했다. 자매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경영 이사회가 열리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이사회장은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USB를 꽂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정희의 자백, 윤태일의 횡령 증거, 그리고 차은호 실장이 남긴 병원 방화의 기록들이 쏟아졌다. 이것은 강화그룹의 수치이자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덮지 않을 것입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우리는 상속권을 주장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유산을 정화하러 왔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제시한 개혁안은 파격적이었다.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으로 출연하고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제국의 성벽을 허물고 광장을 만드는 일이었다. 기자회견장,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연은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부로 변호사직을 휴직하고 강화그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억울하게 진실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입니다. 서윤 역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남아 예술재단을 운영하며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선언했다. 두 자매의 선택은 탐욕으로 점철된 강화그룹의 역사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일갈이었다. 재활훈련실, 도윤은 비틀거리면서도 발을 잡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땀방울이 턱끝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힘들면 조금 쉬어요. 서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발로 걸어서 너에게 가고 싶어. 내가 있는 곳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도윤은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후계자가 아니었지만 한 여자의 세상을 지키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 악의 잔당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체포 직전 도주했던 윤태일이 보낸 마지막 자객들이 서연의 사무실을 습격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예견한 듯 경찰들이 매복해 있었다. 끝났다, 삼촌. 현장에 나타난 도윤이 태일의 앞을 막아섰다. 태일은 처참한 몰골로 소리쳤다. 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아들인 적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으니까요. 태일은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30년 전 폭우 속에 시작된 피의 연대기가 드디어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박정희는 정신병원 독방에서 매일 밤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불타는 병원과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이수진의 환영이 떠나지 않았다. 윤태민은 시골의 작은 사찰로 들어가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화려했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 이름을 가졌던 자들은 각자의 지옥 혹은 감옥에서 사라져갔다.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씻겨 내려갔다. 1년 뒤 서연의 작은 법률 사무소 앞에는 화분이 가득했다. 미정은 건강을 회복해 사무실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서윤은 아이들의 그림 선생님이 되어 웃음을 되찾았다. 언니, 오늘 의뢰인은 3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분이셔. 서윤의 말에 서연은 서류를 챙기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분야네. 가자.
두 자매는 이제 서로의 거울이 아닌 서로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도윤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서연의 사무실 1층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가끔씩 들리는 차은우 실장의 편지는 그가 미국에서 딸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흉터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흉터는 아프지만 더 이상 피가 흐르지는 않았다. 다시 여름이 돌아왔고 하늘에서는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서연과 도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섰다. 그날도 비가 왔었지. 도윤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응. 하지만 지금 내리는 비는 우리를 씻겨주는 것 같아. 더러운 비밀도 아픈 기억도 다 가져가라고. 서연은 도윤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30년 전의 폭우는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오늘 내리는 비는 축복의 서막이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비밀도 금기도 없다. 오직 서로를 믿고 걸어갈 긴 시간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사랑해, 서연아. 나도요, 도윤 씨. 빗소리는 더 이상 천둥처럼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하의 박수 소리였다.